안녕하세요. 의료 섹터 주식들이 뭐랄까 지난 30년 중에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분석들이 요즘 많습니다. 섹터 전체에 진짜 큰 세일 딱지가 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두 제약회사, 네, 바로 화이자랑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두 회사 다 최근에 각자 이유는 좀 다르지만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주가 수중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회가 보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또 반등의 실마리는 어디쯤 있을지, 그리고 이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풀어보죠. 그럼 먼저 화이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지난 몇 년간 화이자에 대한 시장 평가는 꽤 차가웠어요. 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고요. 역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그 특허 절벽, 이 문제죠. 특히 2029년까지 그 항음고제, 엘리퀴스 있잖아요. 이걸 비롯해서 여러 핵심 약물들 특허가 줄줄이 만료될 예정이라는 거, 이게 지금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단순히 엘리퀴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블록버스터 약물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좀 문제의 핵심인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그 특허 만료라는 게 정말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특허 기간 동안 누렸던 그 독점적인 지위, 이걸 잃게 되니까요. 특허가 만료되면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복제약, 그 제네릭 회사들이 훨씬 싼 가격으로 시장에 막 뛰어들죠. 그러면 당연히 오리지널 약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이자처럼 연매출 수십억 달러짜리 그런 초대형 약물들의 특허 만료가 임박했다는 건 앞으로 몇 년간 실적에 상당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네, 그런 명확한 역풍이 예상되니까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말이죠.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또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해서 147억 달러. 그리고 조정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무려 30%나 급증해서 0.78달러를 기록했어요. 아니, 이 정도 규모의 거대 제약사가 이런 성장률을 보였다는 건 뭔가 내부적으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랑 실제 발표되는 실적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화이자가 다가올 특허 절벽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대응 전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신약 파이프라인인데요. 최근 몇 년간 승인받은 여러 신약들이 아직 본격적인 매출 성장 곡선을 그리기 전,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 승인된 약이라도 다른 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증되면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걸 라벨 확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라벨 확장을 통해서 기존 신약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그 호흡기 세포 용합 바이러스, RSV 백신, 에브리스보. 이 RSV라는 게 영유아나 고령층에게는 꽤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 에브리스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5%나 늘어서 1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요. 물론 아직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이런 가파른 성장세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겠죠. 다만 경쟁사 GSK도 강력한 RSV 백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시장 경쟁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경쟁은 당연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화이자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전략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파이프라인 자체를 강화하는 노력입니다. 자체 연구, 개발 역량도 물론 뛰어나지만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혁신적인 기술을 라이센스 계약으로 들여오거나 아예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을 M&A하는 방식으로 파이프라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 분야 투자가 두드러지는데요. 현재 수십 개의 항암 프로그램이 임상 단계에서 진행 중입니다. 물론 모든 신약 후보 물질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방대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요. 최근 M&A도 단순히 그냥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특정 치료 분야, 예를 들면 항암제라 희귀질환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내부적으로 허리띠 졸라매는 노력도 상당하던데요. 2024년 연말까지 45억 달러, 그리고 2027년 말까지는 누적으로 총 72억 달러에 달하는 순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런 비용 절감이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한 비용 절감이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실히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화이자가 추진하는 비용 절감은 단순히 인력을 줄이거나 R&D 예산을 깎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바뀐 시장 환경에 맞춰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식 같은 거죠.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단순히 이익률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이나 M&A 같은 그런 미래 성장 동력에 재투자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혁신의 동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종합해보면 특허 절벽이라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새로운 배, 그러니까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M&A를 통해서 배를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배의 군살, 즉 비용을 빼면서 항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이런 노력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그 포워드 PE가 7.7배라고 하던데 이건 정말 낮은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7.7배라는 포워드 PE는 동종 대형 제약사들은 물론이고 전체 의료 섹터 평균이 한 16.5배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거의 헐값, 덜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시장이 여전히 특허 절벽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이자의 회복 가능성에 베팅하려는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진입 가격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몇 년간의 실적 부진 가능성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예상보다 빠른 신약 매출 성장이나 성공적인 파이프라인 확충, 또 비용 절감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이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가치주,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청취자님께서 만약 현재 저평가된 자산에서 장기적인 가치 회복을 기대하는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화이자의 지금 상황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기업,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화이자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네, 아주 다릅니다. 일단 밸류에이션부터가 그렇죠. 버텍스의 포워드 B는 20배를 넘습니다. 화이자의 7.7배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섹터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최근 몇 달간 악재도 좀 있었어요. 특정 임상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또 러시아에서 자사의 핵심 치료제에 대한 불법 복제약이 유통되면서 예상치 못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화이자보다 더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시장은 왜 버텍스에 이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과거 성과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뭔가 좀 특별한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겠죠? 핵심은 낭포성 섬유질, CF라고 하죠. 이 희귀 일전성 폐 질환 분야에서 버텍스가 구축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독점적 지위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이코노믹 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는 지난 10년 이상 오직 CF 치료제 개발에만 집중해 왔고요. 혁신적인 신약들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마치 특정 영역의 챔피언 같은 그런 존재죠. 낭포성 섬유증 독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희귀질환이라 환자 수가 적을 텐데 이것만으로 그 높인 밸류에이션이 다 설명이 될까요? 버텍스의 최신 CF 치료제엠 트리커프타, 이와 유사한 복합제들은 이 병의 근본 원인에 작용하는 정말 혁신적인 약물입니다. 이 약들의 특허 만료 시점은 2030년대 후반으로 아직 10년 이상 넉넉히 남아있고요. 경쟁사가 이 정도 수준의 효능을 가진 약을 단기간 내에 개발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세계 CF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미개척 시장, 화이트 스페이스가 여전히 크다는 거죠.
선진국 시장에서도 아직 침투율을 높일 여지가 있고 또 중저소득 국가로 확장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희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CF 프랜차이즈 하나만으로도 버텍스의 현재 가치를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CF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고 그 유효 기간도 아직 한참 남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버텍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CF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요. 특히 주르나브라는 급성 통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주르나브는 버텍스의 미래 성장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약이 왜 특별하냐면 수술 후 급성 통증 관리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강력한 통증 조절 효과 때문에 널리 쓰였지만 중독이나 부작용 위험이 너무 컸죠. 주르나브는 이런 위험 없이 기존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하거나 혹은 더 나은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막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이약이 가진 혁신성 그리고 거대한 통증 치료제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년 안에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와, 비마약성 경구진통제라니 이건 정말 CF만큼이나 파급력이 클 수도 있겠네요. 기존 마약성 진통제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의료 현장에서의 수요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텍스에는 또 다른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카스게비 말입니다. 이건 어떤가요? 카스게비는 더 다른 차원의 혁신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기반으로 최초의 치료제 중 하나로 베타 지중해 빈혈과 경상적 혈구 빈혈증 같은 심각한 유전성 혈액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완치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023년 말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첫 규제 승인을 받았죠. 하지만 이 약은 주르나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환자 맞춤형으로 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를 편집한 뒤 다시 주입하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당연히 치료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비싸고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출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과 접근성이 문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 질환들은 평생 동안 심각한 구통과 합병증을 유발하고 또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카스게비의 높은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전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텍스는 현재 보험사들과의 급여 적용 협상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현재 이 질환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이 거의 없고 카스게비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만한 유전자 편집 치료제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산 효율성이 개선되고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카스게비는 결국 버텍스의 중요한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강력한 CF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단기적으로는 주르나브가 새로운 매출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카스게비 같은 혁신 기술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림이네요. 혹시 이 외에도 기대할 만한 파이프라인이 더 있나요? 치료를 위한 세포 치료제 지미슬레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것도 역시 혁신적인 접근법인데요. 현재 후기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향후 1, 2년 내에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승인 신청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당뇨병 치료 분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신경병증성 통증이나 다른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후보 물질들도 임상 단계에서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깊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버텍스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이네요. CF 독점력이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주르나브, 카스게비, 지미슬레셀 같은 혁신적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취자님께서 만약 제약바이오 분야의 혁신과 성장성에 주목하신다면 버텍스의 행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화이자와 버텍스 두 제약회사의 상반된 매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화이자는 특허 절벽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탄단한 실적 개선세와 비용 효율화,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한 가치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더텍스는 CF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통증, 유전자 치료, 당뇨병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약들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두 회사는 현재 의료 섹터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화이자는 거대한 몸집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부지런히 장착하려는 전통 강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버텍스는 특정 분야의 절대 강자 지위를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에 과감히 베팅하는 혁신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PE 비율 같은 표면적인 숫자를 넘어서 각 회사가 가진 구체적인 강점, 예를 들면 특허 연황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의 잠재력, 시장 내 경쟁 구도 같은 것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투자 판단의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위용 선호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다른 매력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치 회복 스토리가 더 끌리시는지, 아니면 파괴적 혁신에 기반한 성장 스토리에 더 주목하시는지 말이죠. 방식과 초점이 다르다는 점. 하나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가치에, 다른 하나는 미래의 혁신과 잠재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 아니라 의료 섹터 전체의 회복 또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다가올 선거 결과에 따른 약가 정책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금리 변동이 바이오테크 분야의 투자나 M&A 활동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 말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같은 신기술이 신약 개발 과정 자체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등 더 넓은 시야에서 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고민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다음 탐구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